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도 국가직 국업 대비 행정학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20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문제, 즉 11번 문제와 2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정치와 행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입니다. 행정이 가치 중립적 행위고요.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정치는 민주성 확보가 맞고요. 행정은 효율성 확보가 맞습니다. 나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정치 행정이 연론이 대두된 배경에는 엽관주의의 부패 자리한다. 그렇습니다. 정치로부터 분리된 어떤 행정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이 정치 행정의 연론이거든요. 따라서 엽관주의의 부패와 비능률도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에 보면 60년대 발전 행정론이죠. 이것은 정치 우위론이 아닌 행정 우위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면 허버트 사이먼 등 그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되는 새 이원론이라고 하죠. 따라서 마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나, 다, 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 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입니다. 옳은 것. 자, 기억부터 보면요. 전이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시 때,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국가 경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죠. 그러면 세금도 크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이후에도 계속 높은 조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켜 전이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억 지문을 보면은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민간 지출이 공공지출을 아니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에 보면 바그너 법칙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정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정대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때문에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정대되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공공부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보면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인데 관료들이 자기 부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대외적으로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렬에 보면 파킨슨 법칙입니다. 파킨슨이 영국의 해군성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더니 군함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 군함을 관리하는 인원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파킨슨 법칙입니다. 공무원의 수가 업무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맞고요. 미음에 보면 보몰 효과입니다. 보몰 효과 중요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보면 정부에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공사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필요 이상의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죠. 복지 차원의 어떤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인원 때문에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더 증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미음을 보면 보몰 효과,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이 아니고 상승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몰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해금원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잠재적 동기지수 공식입니다. 이것은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직무 정체성 플러스 직무 종료성 이렇게 됩니다. 3분의 해가지고 위에 3가지가 들어가죠. 거기다가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환류. 이게 바로 잠재적 동기지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보면 상대적인 중요도에서 봅시다. 3분의 뭐 하고 뒤에 있는 자율성 환류 어느 게 더 중요하나요?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앞에 3가지는 3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것은 전부 다 하나, 1의 자율성, 1의 환류니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번 지문을 보면 직무 특성들 중에서 직무 정체성과 직무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율성하고 환류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번에 보면 허즈버그의 이론보다 진일보한 것 맞고요. 3번의 직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 모형은 5가지였죠. 방금 말씀드린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곱하기 환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인데요.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사이버네틱스는 도구적 학습을 맞습니다. 도구적 학습 이퀄 시행착오적 학습입니다. 한번 해보고 그 대안이 괜찮으면 다음에도 또 채택을 하고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하고 이런 게 바로 시행착오적 학습이 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도구적 학습.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에 보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아닙니다.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는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현상 유지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3번에 보면 결과가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의 범위 내에 있는 한 프로그램 하던 활동, 이걸 우리가 표준 그 SOP라고 그러죠. 표준 운영 절차라 그래요. SOP를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맞는 내용인데요. 달리 말하면 만약에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달할 때는 이 SOP를 검토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문에 보시면 허용할 만한 수준의 범위 내에 있죠. 내에 있으니까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합리 모형과 가장 대립되는 모형이다. 맞는 내용인데요.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리 모형에서는 인과적 학습을 강조해요. 인과적 학습. 그러니까 원인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 그러나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도구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하고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게 회사 모형이 유사하고요. 또 앨리슨 모형에 보면 타입 1, 2, 3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직 모형하고도 유사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피터스의 정부계획 모형인데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스의 정부계획 모형은 우선 그 정책계획 모형의 4가지를 들고 있죠.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4개가 모형이 어떻게 되죠? 같이 해보시죠.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 모형, 탈규제 모형. 그러니까 이 4가지 모형인데 이것은 각각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하면 3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3가지 차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문제점, 두 번째는 구조개혁, 세 번째는 관리개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시장 모형의 경우는 기존의 문제점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개혁하는 구조적 개혁은 분권화가 되겠고 관리 개혁으로서는 민간 기업의 기법 도입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참여 모형을 보면요. 기존의 문제점은 계층제고요. 구조 개혁은 수평적 조직이다. 그다음에 관리 개혁에서는 뭐 팀제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축 모형에서는 기존의 문제점은 영속성 혹은 항구성이라 그러죠.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개혁에서는 가상 조직이 들어가고요. 관리 개혁에서는 임시적 관리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탈규제 모형에서 기존의 문제점은 내부 규제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고요. 구조 개혁은 없고요. 방법이 없고요. 여기는 관리 개혁에서 관료들에 대한 어떤 재량권 확대가 그 방안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내용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면 시장 모형에서는 집권화 아니죠. 분권화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보면 참여 모형, 수평적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럼 조직 하부층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참여 맞습니다. 2번 문제 지문이 옳고요. 3번에 보면 신축 모형은 정규직 공무원 확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조직이니까 정규직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4번의 탈규제 모형에서는 정부의 권한 축소가 아니고요. 관료들의 관리상의 재량권 확대니까요. 4번도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6번은 재무행정에 관한 문제인데 발생주의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은 지출 원인 행위 시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의 수입을 납세 고지 시점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납세 고지가 이루어지면요. 정부가 채권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부가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 같은 것이 바로 지출 원인 행위가 되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공사가 나중에 완료가 된 뒤에 지불을 해야 되는 어떤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의 지출을 지출 원인 행위 시점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은 예산의 원칙 그리고 예외사항에 관한 건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성 원칙입니다. 단일성 원칙이 아니고 통일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항목 간에는 융통을 금지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상된 금액 이상 지출을 금지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정해진 회계연도 안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걸 담고 있는 것이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예산 한정성 원칙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가리켜 예산 완전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완전성 원칙이다. 그래서 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그 핵심이 뭐냐면 숭계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징수할 때 징세비가 있잖아요. 그 중간 경비죠. 그러한 중간 경비를 상계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이유는 특정 경비의 은폐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이 완전성 원칙의 예외도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완전성 원칙의 예외 중에 해당되는 게 전대차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대차관은 뭐냐면 정부가 차주가 되어서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거고요. 또 수입 대체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초과 수입을 달성했을 때 그 초과 수입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현물 출자입니다. 이것은 금전 이외의 어떤 재산에 의한 출자를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예산 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의 특별회계. 여러분 특별회계가 어떤 것이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걸 계리한다라고 하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것이 특별회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고 또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단일성 원칙이란 뭐예요? 회계장부가 하나라야 한다는 거니까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아닙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만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보면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통일성 원칙이란 뭐였죠? 모든 정부 수입은 일단 국고로 기속을 시켜라라는 게 통일성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 따라 집행. 이것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다. 세 번째가 단순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신공공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론 비교입니다. 뉴 거버넌스론은 하나의 평등한 거죠. 그죠? 주체 간의 어떤 평등을 강조하는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뉴 거버넌스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 평등하니까, 그죠? 공동체주의다. 맞습니다.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의 기초는 민주주의 아니죠. 이것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경쟁. 관련이 있죠. 3번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의 역할로 조정자, 아니죠.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뉴 거버넌스론은 관리의 역할로 조정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시차이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도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이 요소들의 어떤 도입 순서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정책 결과도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시차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는 시간적 고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낳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시간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과관계는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실제 실행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의 정책 효과는 가급적 빨리 평가가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적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타당성 확보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거 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효과가 나타났다. 제1종 오류가 되겠고요. 나에 보면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다. 메타 오류, 근본적인 오류, 제3종 오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에 보면 정책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제2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나는 쉽게 찾아냅니다.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면 당연히 제3종 오류가 되는데 가와 다에 있어서 좀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회사에 근무할 신입사원을 채용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실 때 회사로 봐서는 어떤 경우가 회사로 봐서는 위험할까요? 자, 어떤 응시자가 실력은 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을 회사가 잘못해서 그 응시자를 낙방을 시켰다면 그것도 회사로 봐서는 오류고 위험한 거죠. 그죠? 그 위험의 정도하고 지금 어떤 응시자는 근본적으로 실력이 되지 않고 떨어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합격을 시켰다면 회사로 봐서는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바로 후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근본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은 경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은 경우가 회사로 봐서는 그게 회사로 봐서는 제일로 위험하다. 그게 제1종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해 보세요.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난다. 채용을 한 거로 결론 내린다면 제1종 가장 위험한 제1종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해 보면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즉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방 채용을 안 했다면 그것도 위험하지만 제1종보다는 좀 덜한 제2종 오류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제가 설명을 비유적으로 드린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가 제1종, 나 제3종, 다가 제2종. 10번의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두 개 어려운 문제가 있다. 11번하고 20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11번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화 일정이라는 것은 학습 이론에서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정 간격 강화해서 이것은 빈도하고는 관계없이요. 미리 결정되어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일정한 간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월급이라든지 주급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고정 비율 강화는 성과급제와 같이 일정 비율에 의해서 맞습니다. 일정 비율이라는 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떤 차 판매 사원이 한 달에 몇 대를 팔면은 성과급을 준다든지 그처럼 구체적인 어떤 생산성의 달성 정도를 가지고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연속적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공하지 않고 나중에 아닙니다. 일어날 때마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적 강화의 맹점은 뭐냐면 강화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하던 행동을 바로 멈춰버리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변동 간격 이것은 변동적인 간격으로 강화요 수시로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의 페로의 기술 이용료는 조직론 파트에서 간간히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됩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인, 공학, 비일상적, 일상적. 그래서 일단 보시면 1번 지문을 보면 두 가지가 모두 낮은 것은 장인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문제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분석을 하면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과업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직면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례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낮은 게 장인기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인기술이고 두 가지가 모두 높은 것은 공학기술이고 장인과 대비되는 게 공학이다. 그 다음에 문제의 분석 3번의 가능성이 낮지만 과업의 다양성 높은 것은 비일상적이고요. 4번에 보면 분석 가능성 높지만 다양성이 낮은 것은 전문적이 아니라 일상적 기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인, 공학, 비일상적, 일상 이렇게 됩니다. 13번 문제는 시장 실패에 관련한 정부 대응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틀린 것 봅니다. 자, 우선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고 문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실패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해결 수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적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 유도. 공적 유도라는 게 보조금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정부 규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인별로 해결 수단은 다 다르죠. 그죠? 그럼 그 요인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인을, 시장 실패의 원인을 우리 이렇게 보죠. 공공재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 독점. 그 다음에 불안전 경쟁.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보면요. 공공재 존재입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죠.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공공재는 누가 공급할 수밖에 없나요?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공공재 존재가 원인이 되는 이 경우는 해결 수단 한 가지, 공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외부 효과의 발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죠. 외부 경제는 좋은 것, 외부 불경제는 담배 마구 피우는 이런 나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는 정부가 격려해 줘야 되죠. 또 나쁜 것, 담배 많이 피우고 이런 거는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효과의 발생에는 정부의 해결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 유도와 정부 규제.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공적 유도는 두 가지 중 뭐가 해당되는 건가요? 공적 유도는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격려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중에도 외부 불경제는 담배 많이 피우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발생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해당된다. 공적 유도와 정부 규제. 이해되시죠? 그다음 세 번째로 자연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공급도 해야 되고 정부 규제도 해야 돼요. 독점해서 행동을 좀 심하게 하면 정부가 규제도 하고 해야 되죠. 다음 불안전 경쟁.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다음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두 가지죠. 공적 유도가 되고 정부 규제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되면 이것은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보조금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정부 규제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면 소비자 주권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유도도 하고 어떨 때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경우는 공적 유도, 정부 규제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면 외부 효과 발생의 정부 규제. 들어갔죠. 아까 말한 외부 불경제 경우에 들어갔네요. 1번 맞고요. 2번에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에 공적 공급은 해당이 안 됐죠. 아까 말한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유도와 정부 규제만 들어갔으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자연 독점은 아까 말한 대로 정부 규제, 그리고 공공재는 아무도 공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해야 되죠. 공적 공급. 설명이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3번 문제는 혹시 아직 이 부분이 이해를 정확히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정확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4번은 루빈의 실시간 모형이 되겠습니다. 루빈은 5가지 흐름을 제시하죠. 지문에 있는 1번의 세입 흐름, 2 세출, 3 균형, 4 예산 과정 흐름, 한 가지 더 예산 집행 흐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세입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건 세금을 거두는 거니까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who가 얼마만큼 how much 얼마만큼 부담. 이거는 누구라도 그 세금 내기는 싫어하죠. 따라서 이것은
설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설득의 정치. 세입 설득의 정치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세출 흐름입니다. 세출은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혜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야 되죠. 선택의 정치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예산 균형 흐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세금을 적게 거두고 일을 적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네, 맞고요. 4번에 보면 예산 과정 흐름 해놓고 그 다음 설명은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집행, 수정, 일탈의 허용 범위, 이건 예산 과정이 아니고 예산 집행 흐름이 됩니다. 4번 질문은 틀렸고요. 그러면 예산 과정 흐름은 뭐냐? 이것은 예산 과정을 누가 주도하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포함되고요. 2번에 재산 등록 포함되고요. 선물 신고 포함되는데 4번에 보면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이건 부패방지법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앞에 1, 2, 3번은 공직자윤리법이고 거기에다 하나 추가를 한다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요.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은 부패방지법에서 다룬다는 것. 그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덤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드리면 아시는 대로 답을 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덤리비는 4가지 예산 유형을 제시합니다. 말씀해 보시죠. 4가지. 예,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 초사업 예산. 예,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각 예산별로 이제 보면 핵심 예산은 자체 운영 경비입니다. 관청 예산은 핵심 예산 더하기 민간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관청 예산 더하기 다른 기관의 이전 예산입니다. 마지막 초사업 예산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청의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요. 핵심 예산, 맨 위의 핵심 예산은 전달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이 해당이 되고요. 관청 예산은 이전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조금 지급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사업 예산은 통제기관이라고 하죠.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공무원을 레벨로 보면요. 핵심 예산은 중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자체 운영 경비라고 했잖아요. 출장비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관심 가지죠. 관청 예산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집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아까 제가 민간 지출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업에 보조금 준다. 그러면 이런 걸 많이 주면 이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외부 영향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통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통제기관은 뭐냐면 통제기관은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기관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하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니스카넨을 비판은 맞습니다. 2번에 보면 관료들의 효용은 전체 예산액 중 일부에만 관련된 맞습니다. 3번의 고위직 관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외적 어떤 영향력 이런 걸 더 관심을 가진다. 맞고요. 4번에 보면 통제기관인 경우에 아까 통제기관은 다른 기관에 이전한다 했잖아요. 지방교부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성액하려는 성향이 높지 않다. 예산 극대화 동기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16번 문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잘 유형별로 4가지 예산 유형별로 구분해서 잘 연결지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은 전자정부입니다. 전자정부에 관한 문제는 어떨 때는 한 문제, 어떨 때는 출제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의 역기능에 해당되는 건데요. 첫 번째 인포데믹스입니다. 인포메이션하고 전염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스를 합성한 말이 되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이런 게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가 되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포데믹스. 그 역기능 맞죠? 나에 보면 집단 국화. 이건 어떤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양쪽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집단 국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양쪽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선택적 정보 접촉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견이 조장이 되고 강화되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라에 보면 정보 격차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어떤 격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가 역기능이고요. 마의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는 좋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모여져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게 된다 해서 17번의 답은 4번 가나다라가 되겠습니다. 18번은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재정위기단체가 더 수준이 악화가 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는데요. 1번에 3년간 건전화 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악화되면 지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맞고요.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상환 도래한 원금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못하면 마찬가지 지정됩니다. 따라서 1, 2, 4번은 맞고요. 3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은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2006년 7월 1일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고위공무원단은 1급에서 3급 구분 폐지 맞고요. 이번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그래서 기본연금 플러스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연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에 부처사율 50% 맞고요. 공모직위가 30%죠. 개방직위가 20%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 30, 개방 20으로 구성한다. 다음 4번에 신규 채용 대통령이 가진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는 제가 서두에 두 개의 문제가 좀 까다롭다. 11번, 20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2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접하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죠.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스메이와 몰로브의 다중 합리성 모형입니다. 그럼 우선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 풀이에 들어갈게요. 이 모형은 첫째, 정부 예산의 과정적인 접근입니다. 과정적 접근입니다. 결과론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에는 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하고 행태를 구분해야 된다. 예산은 활동하고 행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미시적 수준의 예산상 의사결정입니다. 미시적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 모형은 킹던의 그 모형하고 정책결정 모형하고 루빈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루빈의 실시간 모형을 통합을 하고자 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보시면 1번의 미시적 수준의 맞습니다. 1번 예산상의 의사결정 1번 맞고요. 2번의 정부 예산의 결과론이 아니고 과정적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 세 번째가 3번은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하고 행태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틀렸고요. 킹던의 모형하고 앨리스 모형이 아니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을 30일 앞두고 모의고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좋은 점수를 얻은 분도 계시겠죠.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수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직 30일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심기일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